어느 양반 집안에 말 느리고 쓸모없다며 무시받던 노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시키는 일만 하며 살던 그는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갈 곳 없이 떠돌던 어느 날 노비는 길가에서 버려진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는 노비를 한참 바라보더니 뜻 모를 말을 남기게 됩니다. 아저씨 절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노비의 삶과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의 삶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노비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길가에 있던 아이. 이 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백두산신 야담 이야기를 주로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것처럼 좋은 일들이 앞으로의 날들 속에 차곡차곡 쌓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신의 조선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제법 큰 양반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었는데 논밭도 넓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으며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노비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 든 노비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그저 늙은이 혹은 그 사람이라고만 불렸는데 이 노비는 젊었을 적에는 힘도 좋았고 일도 잘했다고 합니다. 주인집 어른들도 그때는 만족스러워했고 다른 종들도 그를 인정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저 집 일꾼 하나는 제대로 일한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구부러졌고 다리는 힘을 잃어갔으며 손발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면 숨이 차올랐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가끔 헛기침을 하거나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 노비는 여전히 주인집 일을 했는데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곡식을 옮기고 장작을 패고 마구간을 청소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고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으며 다른 종들이 거들어줘야 할 때도 생겼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인집 앞마당에서는 다른 종들과 함께 곡식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추수가 끝난 뒤라 곡식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젊은 종들은 자루를 번쩍 들어 올려서 곳간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노비도 그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한 자루를 들어 올리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힘을 주어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고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종이 그걸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그 자루를 대신 들어 올렸고 곳간으로 옮겨갔어요. 주인 어르신은 마루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표정은 담담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노비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시 다른 자루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이번에도 힘이 붙였습니다. 결국 젊은 종이 다시 와서 대신 들어 주었고 노비는 그 옆에 서서 빈손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점심 무렵이 되자 주인집 사람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서 밥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부엌에서 밥그릇과 반찬 그릇을 나르는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마루로 가던 중이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헛디뎌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다행히 간신히 붙잡았지만 국물이 조금 쏟아져서 마루 한쪽이 젖어버렸어요. 주인 집 식구들은 순간 그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그저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는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서 쏟아진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미안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 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걸레질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주인 집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노비는 마루를 다 닦은 뒤에야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무렵에는 주인 어르신이 다른 양반 한 분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마루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노비는 그 옆에서 차를 따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찻주전자를 들어 올려서 찻잔에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물줄기가 흔들리면서 찻잔 가장자리에 물이 조금 넘쳐서 받침에 고였어요. 주인 어르신은 그걸 보고 힐끗 노비를 쳐다봤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님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노비는 넘친 물을 천으로 닦아내고 다시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잡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따랐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손님이 떠나간 뒤에 주인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는데 노비는 그 옆에서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노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한숨만 한 번 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주인 집 안에서는 조용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식구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의논하고 있었는데 노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요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말과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는 말, 그리고 쓸모가 다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비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릇을 닦았지만 귀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인 어르신이 노비를 불렀습니다. 노비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주인 어르신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노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는 소리가 들렸으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구나. 노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집에 있어도 소용이 없느니라. 젊은 것들도 많은데 내가 계속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노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항변할 수도 없었으며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인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주인 어르신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이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노비는 일어나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주인 집 안 사람이 노비를 다시 불러서 짧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이제 여기 있지 않아도 된다. 노비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노비는 자기가 쓰던 작은 방에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해진 옷 두어 벌과 낡은 신 한 켤레, 그리고 오래된 대그릇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것들을 천에 싸서 묶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는데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어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바닥은 울퉁불퉁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노비는 보따리를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저 대문이 비에서 닫히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어요. 노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는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이 점점 밝아졌으며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며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노비는 길가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으며 노비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노비는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걸었어요. 길가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고 노비는 그 풀을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삼켰고 조금 더 걸어가서 냇물을 발견하면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녁 무렵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노비도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흥정을 하고 있었고 곡식과 옷감과 그릇 같은 것들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상인이 노비를 보고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거기 비켜,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노비는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노비를 보면 인상을 찌푸렸고 멀리서부터 피해 가거나 아예 못 본 척했습니다. 노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어요. 밤이 되어 어느 주막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노비는 주막 문 앞에 멈춰 서서 잠깐 안을 들여다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음식 냄새가 났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노비는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으며 추웠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자격도 없었으며 그저 밖에서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후 주막 주인이 나와서 노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여기 서 있지 말고 가시오.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노비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적이 끊긴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나무들만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비는 길가에서 나무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추위가 몰려왔는데 얇은 옷 한 겹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노비는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보였어요. 많았습니다. 쏟아질 것처럼 많은 별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달도 떠 있었으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노비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고 그저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을 뿐인데 노비는 그것조차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고 옷깃을 적셨으며 그렇게 한참을 흘렀어요. 그날 노비는 노비가 아니라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불리지 않았고 존재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주인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이미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노비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진 채로 그 밤을 보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노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노비는 나무에 기댄 채 밤을 지샌 뒤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온몸이 뻐근했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한참을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고 손을 비벼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산길은 조금씩 밝아졌는데 노비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어요. 한참을 걸어 내려오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는데 노비는 마을 어귀를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길가 한쪽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대략 67살쯤 되어 보였고 옷은 너덜너덜했으며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이상한 건 그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면 당연히 울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아서 가만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으며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았죠. 노비는 그 아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자기도 갈 곳이 없는 처지였지만 아이가 신경 쓰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부모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아이는 고개를 들어 노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어린아이치고는 너무 차분한 눈빛이었고 마치 어른처럼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는 잠시 노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팔자가 아직 안 끝났어요. 노비는 당황했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팔자라니. 노비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그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는 일어나서 노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서 노비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가웠어요. 아이는 노비의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누군가 이 팔자를 망가뜨렸다고 말했죠. 노비는 손을 빼려 했지만 아이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노비의 손을 보고 있었는데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노비를 올려다보며 원래 오래 살 사람인데 누군가 그걸 바꿨다고 말했어요. 노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주팔자 같은 건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말은 묘하게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노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했고
부모도 없다고 했어요. 아이는 다시 나무 밑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노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이를 바라봤는데 결국 옆에 가서 같이 앉았어요. 둘 다 갈 곳이 없었고 둘 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며 둘 다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였으니까요. 노비는 아이에게 팔자를 보는 게 점쟁이 같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는데 점쟁이는 태어날 때 팔자를 보지만 자기는 지금 팔자를 본다고 했어요. 노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좀 더 쉽게 설명하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주는 태어날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망가져요. 노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지만 젊었을 때는 건강했고 일도 잘했으며 주인 집에서도 인정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몸이 약해졌고 일을 못하게 됐으며 결국 쫓겨났습니다. 마치 누가 자기 인생을 빼앗아간 것 같았어요. 노비가 누가 빼앗아갔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면서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노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이 아이의 말에는 뭔가 힘이 있었어요. 그냥 넘길 수 없는 무게가 있었고 듣고 나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그런 말이었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서 일을 시작했고 길에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노비와 아이는 여전히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한 상인이 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노비와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거기서 뭐 하느냐고 물었는데 노비가 대답하려는데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팔자가 좋다고 말했죠. 상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린 것이 무슨 팔자 타령이냐며 점쟁이도 아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아이는 일어나서 상인에게 다가갔는데 상인의 손을 보려고 했어요. 상인은 손을 뒤로 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했죠. 아저씨 팔자는 올해 안에 바뀌는데 좋지 않게 바뀐다고 했어요. 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불길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은 확실히 굳어졌어요.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죠. 노비는 아이를 보며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사실이라고 대답했어요. 저 아저씨 팔자는 올해 안에 나빠진다고 했죠.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보인다고만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나무 밑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노비도 따라 앉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점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노비가 팔자를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 팔자도 다 보인다고 했어요. 노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팔자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다면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였죠.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노비는 일어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길가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도 따라왔는데 말없이 노비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어요. 마을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파는 노점도 있었고 곡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흥정 소리가 들렸어요. 노비와 아이는 장터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며 저 사람 팔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비가 그쪽을 보니 중년 남자 하나가 곡식 자루를 팔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인이었는데 아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계속 그 남자를 보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하냐고 물으니 저 사람 팔자는 빼앗긴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안 살았는데 누가 이 사람 팔자를 가져갔다고 했죠. 노비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으며 흥정을 하면서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에 눌려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노비가 그럼 누가 가져간 거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는데 가끔 멈춰서 누군가를 유심히 보곤 했어요. 노비는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장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노점들도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노비와 아이는 다시 마을 어귀로 나왔는데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비가 오늘 밤은 어디서 자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죠. 노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둘은 어제 노비가 밤을 보냈던 나무 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노비는 자기가 가진 옷 한 벌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줬는데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노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별이 떠 있었고 달도 떠 있었으며 밤은 조용했습니다. 노비가 정말 자기 팔자가 안 끝났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건 아직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노비는 피식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노비가 그럼 같이 다니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노비와 아이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갈 곳이 없었고 둘 다 버려진 존재였으며 둘 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유일한 동행이 생긴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비와 아이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걸어가는 동안 아이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짧게 말을 던지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팔자가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팔자가 망가졌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팔자가 곧 바뀐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웃고 지나갔지만 가끔 멈춰서 아이를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작은 주막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안에서 몇 사람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노비와 아이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주막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노비를 불렀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노비는 당황했어요. 쫓겨난 뒤로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주막 주인은 그날 손님이 많아서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만 줄 테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노비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고팠고 아이도 먹을 게 필요했으니까요. 노비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아이는 주막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손님 하나가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고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아이 앞으로 다가갔는데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팔자를 본다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자기 팔자를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는 남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이 팔자는 누가 빼앗아 갔어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원래 이 팔자는 좋았지만 누군가 욕심을 부려서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죠. 남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주막을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에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비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막 주인에게서 밥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었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노비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이 진짜라면, 그리고 정말로 팔자를 볼 수 있다면 언젠가는 큰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밤이 되어 둘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계속 걸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를 걸으면서 노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 아이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게 노비와 아이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비와 아이는 제법 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은 장터가 크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양반댁도 여럿 있었고 상인들도 북적거렸으며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한 부유한 곳이었어요. 노비와 아이는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았는데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양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나갔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했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켜서서 길을 내줄 정도로 마을에서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이는 그 양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살짝 가웃거렸습니다. 노비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 집은 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비는 놀랐어요. 저렇게 부유해 보이는 집이 흥하지 않는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지금까지 아이가 틀린 적이 없었기에 노비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노비는 마을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어요. 짐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일들이었죠.
장터에서 한 상인이 노비를 불렀는데 곡식 자루를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노비는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상인은 만족해하며 돈 몇 푼을 주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비는 다른 상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집에 물건을 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아이가 말했던 그 양반댁이었어요. 상인들은 그 집이 부유하니까 비싼 값에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며 서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노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말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결국 노비는 용기를 내어 상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흥하지 않을 거라고, 거래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상인들은 노비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노비 주제에 무슨 소리냐고 했고, 다른 상인은 늙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며 비웃었어요. 노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뒤에서 상인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상인만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상인이었는데 노비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상인들이 그 양반댁으로 향할 때 이 상인만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기로 한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양반댁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관아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결국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양반댁과 거래했던 상인들은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상인은 물건까지 빼앗겨서 큰 손해를 봤어요.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집이 하루아침에 기울다니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조심했던 나이 든 상인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동안 그는 다른 곳과 거래해서 이득을 봤어요. 장터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문득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노비 하나가 저 집은 흥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다는 걸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노비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노비는 여전히 아이와 함께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함께 작은 밥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나이 든 상인이 노비를 찾아왔습니다. 그 상인은 노비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는데 조언을 들어서 큰 손해를 피했다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상인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 집이 기울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죠. 노비는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봤다고, 팔자를 본다고 말했어요. 상인은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가 팔자를 본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결과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상인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자기 팔자도 한번 봐줄 수 있겠냐고 했는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진다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 크게 이득을 본다고 했죠. 상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노비에게 돈을 몇 푼 쥐어주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팔자를 보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이 괜찮은 걸 보니 제법 사는 집안의 부인처럼 보였는데 아이 앞에 앉아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며 화를 냈는데 자기 남편을 의심하라는 말이냐고 따졌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서 가버렸는데 돌아서면서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팔자를 안다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으며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말이 맞았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팔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했죠. 아이는 부인의 손을 다시 잡고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팔자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고,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어나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뒷모습에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팔자를 보는 아이가 정확하다는 이야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아이와 함께 다니는 노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어요. 처음에 노비를 비웃었던 상인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상인이 거래를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한 상인은 이 거래가 이득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상인은 손해라고 주장했어요. 둘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며 결국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자고. 팔자를 보는 아이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했죠. 사람들은 노비와 아이를 찾았습니다. 둘을 장터로 데려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이는 두 상인을 번갈아 보더니 한 상인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말이 맞다고, 거래하면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발끈했지만 구경꾼들이 아이 말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거래는 무산되었고 한 달쯤 지나서 그 거래가 정말로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아이, 허튼 소리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팔자를 정확히 보는 아이, 귀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노비도 덩달아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노비 주제에 사주 타령한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대했고 일거리를 구할 때도 먼저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노비와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팔자를 봐주었으며 큰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짧게 말했고 노비는 여전히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원로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 아이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정말로 팔자를 보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느냐고 했죠.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간다고, 자기는 그걸 볼 뿐이라고 했어요. 원로 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 아이를 잘 보살피라고, 귀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노비와 아이는 여느 때처럼 나무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마을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노비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 인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었고 위협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었어요. 무시하던 자들의 코가 납작해졌고 믿었던 자들은 이득을 봤으며 이제 아무도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노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쫓겨나던 그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말했던 대로 팔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비와 아이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고 인정의 표시였으며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표시였어요. 노비 주제에 사주 타령한다고 비웃던 그 입들이 이제는 조용히 닫혀 있었고 대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들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노비와 아이는 그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로 낯선 행렬이 들어왔어요. 가마 하나가 먼저 보였고 그 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화려했고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이 유명한 점쟁이라고, 큰 고을에서 온 분이라고 양반들도 찾아가서 사주를 본다고 했죠. 가마가 마을 중심부에 멈춰 섰습니다. 하인들이 가마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는데 수염이 길었고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긴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는 마을 어귀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노비와 아이가 있는 곳이었죠. 잠시 그쪽을 응시하더니 부채로 방향을 가리키며 하인에게 무언가 지시했어요.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점쟁이를 따라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비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고 아이는 그 옆에서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며 놀고 있었어요. 점쟁이 일행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노비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점쟁이는 노비와 아이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점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 마을에서 팔자를 보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땅바닥 그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점쟁이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보잘것없는 아이와 유명한 점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고 주변이 조용해졌으며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팔자를 본다는 그 아이냐고, 정말로 팔자를 볼 수 있느냐고 했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점쟁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점쟁이는 피식 웃으며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는데, 팔자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수십 년 공부해야 겨우 볼 수 있는 거라고, 어린 것이 무슨 팔자를 안다고 사람들을 속이느냐고 했어요.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팔자를 훔쳐 살았어요. 점쟁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으며 입술이 굳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하인들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고 노비는 본능적으로 아이 앞을 가렸습니다. 점쟁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는데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하인들도 따라 걸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점쟁이가 마을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는데 큰 집 하나를 통째로 빌렸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유지들, 부유한 상인들, 양반댁 식구들이 하나둘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점쟁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아이는 가짜라고, 진짜 팔자를 보는 법을 모르는 아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아무 능력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말이 맞아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점쟁이는 부채를 펼치며 웃었습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몇 번 맞았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라고, 진짜 팔자를 보려면 자기처럼 수십 년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사람들의 팔자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람들은 솔깃해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가 직접 봐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점쟁이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팔자를 봐달라고 했고 점쟁이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봐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쓰면 애군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비와 아이를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가 왔는데 굳이 어린아이에게 갈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였어요. 마을 어귀는 다시 조용해졌고 노비와 아이는 예전처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에게 팔자를 본 사람들 중 일부가 갑자기 불행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된다고 했던 상인은 큰 손해를 받고 집안이 편안하다고 했던 집에는 병이 들었으며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가 봐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쟁이는 태연했습니다. 팔자라는 게 원래 변하는 거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더 큰 돈을 내고 굿을 하면 풀릴 거라고 말했죠. 어느 날 밤 노비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연히 점쟁이의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점쟁이가 일부러 거짓 팔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계속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똑같은 짓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팔자를 빌미로 재산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인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이야기, 주인님께서 저 아이가 눈의 가시라고 하셨다는 이야기, 조만간 손을 쓸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노비는 급히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위험하다고, 저 점쟁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어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 없다고, 이 마을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어요. 노비는 난감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상대는 유명한 점쟁이였고 하인들도 많았으며 마을 사람들도 점쟁이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니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점쟁이가 마을 광장에서 큰 굿을 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애군을 풀어준다고,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고,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이기로 했고 점쟁이는 성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는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제단이 차려졌고 향이 피워졌으며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점쟁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섰는데 마치 신처럼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노비와 아이가 광장 한쪽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쟁이도 그들을 봤지만 무시했습니다. 하찮은 존재들이라는 듯이요. 점쟁이가 굿을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부채를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제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점쟁이가 멈췄습니다. 아이를 노려보며 물었죠. 감히 신성한 굿판에 끼어드느냐고, 당장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가서 점쟁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팔자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점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떨고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으며 부채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팔자를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다고, 진짜 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조종해왔다고 했어요.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증거를 대라고, 어린 것이 함부로 어른을 모함하느냐고 했죠. 하인들도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광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나섰어요. 나이 든 상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노비의 조언을 듣고 손해를 피했던 그 상인이었죠.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점쟁이에게 팔자를 본 뒤로 오히려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돈만 계속 요구하더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점쟁이 말대로 했는데 오히려 나빠졌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점쟁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노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물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점쟁이의 하인들이 나눴던 대화, 일부러 거짓 팔자를 말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계획, 여러 마을에서 똑같은 짓을 해왔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배신감이 퍼져나갔으며 점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점쟁이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고 하인들도 도망칠 수 없었어요. 누군가 관아에 알리자고 외쳤습니다. 사기꾼을 처벌해야 한다고, 이런 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점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아이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슬픈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남의 팔자를 훔쳐 살던 자가 결국 자기 팔자마저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몰려들어 욕을 퍼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어요. 한때 신처럼 떠받들어지던 점쟁이는 이제 가장 비천한 사기꾼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비와 아이만 남아 있었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비는 아이 곁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저렇게 큰 사람과 맞서서 두렵지 않았냐고 했죠.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기다렸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노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견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으며 고마웠어요. 저 멀리서 관아로 가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점쟁이가 끌려가고 있었고 하인들도 함께 묶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노비는 생각했습니다. 저 자가 반드시 망해야 한다고. 남의 팔자를 빼앗아 살던 자는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정의가 바로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고 별이 뜨기 시작했으며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노비와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어귀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진실을 말하는 아이와 함께할 것이었죠.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쟁이는 처음에 부인했어요. 자기는 정직하게 팔자를 봐왔다고,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다고, 모두 오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관아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점쟁이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수십 개 마을의 기록이 있었고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수천 냥의 돈이 오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던 겁니다. 편지들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기꾼들과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어느 마을이 돈이 많은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누구를 먼저 속여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인들도 신문을 받았는데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로, 또 그 이웃 마을로, 점쟁이가 다녀간 모든 곳으로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자기들도 속았다는 걸 깨달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생각하며 분노했으며 점쟁이를 저주하기 시작했죠. 관아에서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점쟁이는 먼 섬으로 유배 보내지기로 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으며 하인들 중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도 벌을 받게 되었어요. 점쟁이가 끌려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며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점쟁이는 지나가면서 노비와 아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점쟁이는 그들을 노려봤어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이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점쟁이는 고개를 돌리고 계속 걸어갔고 그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빼앗긴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거짓으로 불안해하던 마음도 가라앉았으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비와 아이를 보는 시선이었죠. 이제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장터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팔자를 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노비는 더 이상 천대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아이는 마을의 귀한 보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로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노비에 관한 것이었어요. 노비가 오랜 세월 노비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신분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을을 위해 큰일을 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더 이상 노비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였죠. 원로들은 관아에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달라고, 양민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관아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노비가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 데 기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신분 해방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죠. 문서가 도착한 날 마을 사람들이 노비 앞에 모였습니다. 원로 어른이 문서를 펼쳐서 읽어주었는데 오늘부터 노비 신분이 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자유인이라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노비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이 메었으며 무릎이 저절로 꺾이려 했지만 원로 어른이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원로 어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본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노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덕칠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를 덕칠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노비라는 호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덕칠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렸고 그 순간 평생의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과 아이를 위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비가 새지 않았으며 잠잘 곳과 밥 먹을 곳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가지게 된 덕칠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서 덕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덕칠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이는 여전히 팔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모든 사람의 팔자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이는 먼저 물었어요. 왜 팔자를 보려고 하느냐고, 무엇이 궁금한 거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팔자가 온전하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팔자는 누가 짓밟았다고, 빼앗긴 게 있다고, 되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아이는 자세히 팔자를 봐주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으며, 진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죠. 아이는 팔자를 짓밟는 자들만 찾아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 거짓으로 속은 사람, 힘없어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했어요. 그 외에는 조용히 덕칠 옆에 앉아서 평범한 아이처럼 지냈습니다. 덕칠은 가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죠.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갔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덕칠과 아이를 찾아왔으며,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 함께 기뻐했어요. 악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고, 거짓말쟁이들은 숨을 곳이 없었으며, 정직한 사람들만이 존중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칠과 아이는 집 앞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문득 생각했어요. 쫓겨나던 그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시작이었다는 걸요. 아이가 말했던 대로 팔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손으로 망가졌던 팔자는 다시 사람 손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고, 빼앗겼던 것은 되찾을 수 있었으며,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수 있었어요.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뿐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했을 뿐이었죠. 덕칠은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이 마을에 계속 있을 거냐고 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덕칠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죠. 덕칠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덕칠과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노비였던 덕칠은 자유인이 되었고, 이름을 되찾았으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버려졌던 아이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마을의 보물이 되었으며,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았고, 거짓은 밝혀졌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억울함을 참고 계신 분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 손으로 망가졌다면 사람 손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고, 빼앗겼다면 되찾을 수 있으며,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견디고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덕칠처럼 아이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선시대 야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덕칠과 아이처럼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두산 신야담 이야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